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사곤, 빛나는 터전의 3장, 바로 자아, 아이의 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과연 건축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맞아요. 정말 도전적인 텍스트죠. 특히 현대건축이나 디자인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알렉산더의 주장이 더 낯설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정말요. 특히 건물이나 사물 안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장의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문을 열잖아요. 차가운 아침, 풀잎 끝에 매달려 반짝이는 이슬방울. 네, 그 이슬방울 이야기로 시작하죠. 물론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알렉산더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이슬방울과 제 가장 깊은 내면, 그가 영원한 자아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관계가 맺어진다고 설명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알렉산더에게 그 관계성이라는 느낌은 단순한 감상이나 심리적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연결고리다. 네, 우리 자신과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잇는 실제하는 연결고리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만 건축과 사물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관계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군요.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에는 정말 강한 끌림을 느끼는데 네네, 그렇죠. 어떤 것들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료에서도 딱 예를 들죠. 오래 사용해서 손때 묻은 정원의 벤치나 맞아요. 자연스럽게 부러진 나무 구루터기 같은 것들. 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연결감을 느끼는데 반대로 번쩍이는 새 아파트 건물이나 거대한 슈퍼마켓 주차장을 보면 왠지 모를 공허함, 단절감, 그런 걸 느끼죠. 정확합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바로 그런 공허한 형태들, 즉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버렸다고 비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의 부재가 우리 내면을 위축시키고 세상과의 생생한 연결을 끊어버린다고 진단하죠. 그럼 그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구조의 유무입니다. 살아있는 구조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전통적인 노르웨이의 목조 창고 건물이나 16세기 조선의 찻사발처럼 소박하지만 살아있는 구조가 풍부한 것들에서 우리는 강한 관계성을 느낀다는 거죠. 마치 그것들이 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예쁘거나 고풍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알렉산더는 이런 살아있는 구조들이 강한 중심이나 경계 같은 15가지의 구체적인 기하학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거든요. 와, 15가지나요? 네,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페르시아 양탄자의 문양이나 자연의 눈송이 결정, 심지어 은하계 구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건 단순히 개인의 미적 취향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와 연결된 어떤 보편적인 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이건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살아있는 구조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조는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구조라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살아있어 보여도 다른 사람에겐 아닐 수도 있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알렉산더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하나 고안했습니다. 실험이요? 네, 바로 자아의 거울, The Mirror of the Self 실험입니다. 자아의 거울이라.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나요? 어떤 실험인가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두 개의 사물, 예를 들어 두 개의 그림이나 두 개의 건물을 나란히 보여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영원한 자아의 모습과 더 닮았습니까? 잠깐만요. 질문이 그게 무슨 말이죠? 자아와 닮았냐니요? 그렇죠. 좀 이상하게 들리죠? 네, 저 같아도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또 아니고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거의 무의미하게 들리는 질문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도 피실험자들에게
이건 그냥 게임 같은 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말고 직관적으로 답해보세요. 라고 덧붙여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데요? 정말 궁금하네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나이, 성별,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 심지어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선택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같은 걸 골랐다는 건가요? 네,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은 것을 골랐죠. 그게 정말 보편적 질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문화적 편향 때문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칭적인 걸 선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죠. 그런데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보면 단순히 대칭적이거나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것들이 선택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약간 비대칭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의 것들이 더 자주 선택됐죠.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결과가 바로 그 반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사람들이 자아의 거울 기준으로 선택한 것들이 수세기 동안 예술 전문가나 비평가들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해온 것들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는 현대 예술의 대전제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네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취향을 넘어 우리가 사물에 내재된 어떤 보편적인 질, 즉 생명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는 이 실험을 통해 좋은 디자인이나 살아있는 건축이 단순한 유행이나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웰빙과 깊이 연결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치다. 네, 이건 기능주의와 미니멀리즘이 지배하던 당시 현대 건축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구조를 우리 자신의 자아와 매우 비슷한 것 혹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물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 내 자아와 닮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언가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알렉산더는 대담하고도 형이상학적인 도약을 합니다. 도약이요? 네. 그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사물들 안에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무언가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해요. 어떤 이름들을 고민했나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구조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건 현상을 기술하는 말이지 그 실체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었죠. 현존, presence이나 영원한 자아 같은 표현도 고려했지만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건 우리가 느끼는 그 경험의 지극히 개인적인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자, I입니다. 그냥 자아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말할 때 쓰는 그 단어 말인가요? 네, 바로 그 나, I입니다. 그는 이 자아가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첫째, 당신과 나의 자아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둘째, 놀랍게도 우주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보편적인 자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이다라. 이게 좀 뭐랄까 모순아닌가요? 네,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딱 와닿지 않는 부분이죠.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제 안에 있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나가 어떻게 우주에 딱 하나뿐인 보편적인 나랑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비유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다에 수많은 파도가 있잖아요. 네. 각 파도는 저마다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든 파도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바다라는 더 큰 실체의 일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알렉산더는 우리의 개별적인 자아와 세상의 살아있는 구조 속에 깃든 자아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찻사발에서 어떤 깊은 연결감을 느낄 때 그건 사실 제 안의 바다가 찻사발 안에 있는 바다를 알아보고 서로 공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의 또 다른 조각 혹은 우주적인 자아의 편린을 발견하는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서섹스 지방의 양치기 존 노스의 일화가 바로 그런 경지를 보여주는 예시죠.
아, 나는 매일의 날씨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분이요. 네. I love the weather day by day. 그게 단순히 날씨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자신 사이에 어떤 깊고 무언의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자아의 일부임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고속도로나 무미건조한 사무실 건물처럼 비생명 구조물에 둘러싸여 살면 우리의 이런 관계 맺기 능력이 점점 손상되고 무뎌진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제성 자체가 위축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료에 나오는 버클리의 젠스타일 묘목장처럼 살아있는 구조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자아가 다시 깨어나고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동안 제가 매일 걷는 길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항상 무시했던 낡은 담벼락의 이끼 낀 질감이나 보도블록 틈새에 핀 작은 꽃에서 갑자기 어떤 강렬한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하면서도 충만한 경험이었죠. 바로 그런 경험이죠. 그런 경험의 강도에도 여러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폭포 멋있다 라고 느끼는 것과 알렉산더가 말하는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경험의 강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폭포를 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네, 가장 약한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폭포가 마음에 든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냥 미학적인 호감이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단계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두 번째 단계로 폭포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폭포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비슷한 느낌이죠. 세 번째 단계는 더 강해져서 그 관계가 내면 깊숙이 느껴지고 감정적인 울림, 즉 감동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깊어지면 거의 폭포와 하나가 되는 느낌까지 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폭포가 나의 핵심을 건드리고 나 자신을 더 충만하게 채워준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동일시의 단계로 말 그대로 폭포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저 폭포는 나다라고 느끼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정말 형이상학적이던데요. 네, 가장 강렬한 여섯 번째 단계는 완전히 형이상학적인 경험입니다. 폭포와 나의 자아 사이에 실제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정말로 저 폭포 안에 있다. 네, 저 폭포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하나의 일부다라고 깨닫는 경험이죠. 듣고 보니 이건 우리가 흔히 미신이나 원시적인 세계관이라고 치부했던 고대 부족들의 믿음과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아, 그렇죠. 그들이 자연의 모든 것, 바위나 강에 영원히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실제하는 관계를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단순히 시적이거나 원시적인 상상이 아니라 우리 현대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실제 관계에 대한 진솔한 표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의 우주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에게 건축과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코 단순한 기능적 사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죠. 그것들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우주적인 단 하나의 자아와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 혹은 그 연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구조를 가진 건물이나 공간은 우리 존재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과 연결을 회복시켜주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은 그 연결을 끊고 우리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그러니까 건축가나 예술가, 장인의 진정한 과제는 알렉산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군요. 네, 폭풍을 일으키는 것. 폭풍을 일으킨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자신이 만드는 사물 안에서 이 보편적인 자아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빛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 안에 잠자고 있는 자아를 함께 깨우는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신과 우주와 그리고 가장 깊은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마주치는 사물들을 한번 좀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매일 걷는 그 길 있잖아요. 또 일하는 사무실, 쉬고 있는 거실. 거기서 어떤 게 좀 공허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어떤 것에서 이 알렉산더가 말하는 그 희미한 현존의 불꽃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네,
어쩌면 보도블록 틈새의 작은 들꽃이나 낡은 벽돌담의 질감에서 예상치 못한 깊은 연결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느낌이 그 공간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